2026년 5월, 미국과 중국이 8년 6개월 만에 베이징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죠. 그런데 그 회담의 첫 번째 의제에 올라온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 왜 한국이 의제에 올라온 것일까요? 두 강대국은 왜 한국을 언급했는지, 또 왜 한국 눈치를 봐야 했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2026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광장에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죠.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정상이 8년 6개월 만에 마주 앉은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천안문 광장 앞 창안제를 지나 인민대회당 동문 앞에 멈춰섰어요. 군 의장대가 도열한 붉은 카펫 위로 두 정상이 나란히 걸었고 양국 국기를 손에 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포가 21발, 하늘을 가로질러 터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취재 구역 뒤편에서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크 모리슨, 43살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넥스트웨이브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출신이라는 이력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회사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칩 개발에 들어갈 메모리 공급처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 결정을 앞에 두고 투자자 2명과 함께 베이징에 왔죠. 공식 이유는 미중 정상회담 참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중국 메모리 기업 쪽 관계자들을 만나는 게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중국산 메모리로 단가를 낮추면 다음 달 투자 유치 미팅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거든요. 숫자가 맞았어요. 저는 그 계산을 이미 여러 번 돌려봤고 방향을 거의 굳힌 상태였습니다. 인민대회당 광장 쪽에서 함성 소리가 다시 났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은 카펫 위로 미국 수행단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안엔 아직은 얼굴들이 보였죠.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 수장들이 대통령을 따라 베이징에 온 거였어요. 저는 그 줄 안에서 젠슨 황을 한참 봤습니다. 엔비디아에 있을 때 몇 번 마주쳤던 얼굴이었어요. 그 회사가 만드는 인공지능 가속기 칩,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칩 안에 어떤 메모리가 들어가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이었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전량한국에서 오고 있었죠. 그걸 알면서도 저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단가는 확실히 낮았고 투자자들은 원가 절감에 민감했어요. 저는 그 수치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직 회담 의제가 발표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취재 구역 바깥으로 베이징 아침 햇살이 넓게 깔렸습니다. 광장 위 하늘은 뿌옇게 흐렸어요. 그날 오전 공개된 회담 의제에는 반도체 수출 통제와 인공지능 공급망,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저와 직접 맞닿은 얘기였어요. 투자자 중 한 명인 데니얼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어요. 제이크, 오늘 오후에 창신 쪽 미팅 확정됐어. 호텔 로비에서 2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인민대회당 쪽에 고정된 채였어요. 젠슨 황의 뒷모습이 대회당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발이 잠깐 굳었어요.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예포 소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광장의 아이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미중 정상회담 첫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후에 만날 창신 메모리 관계자와의 자리가 예정대로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고 이틀 뒤면 공급처 결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회담장 주변 도로는 경호 차량 때문에 통제돼 있었고 저는 우회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베이징 오전 공기는 묵직했어요. 매연인지 안개인지 구분이 안 되는 뿌연 기운이 거리 위에 낮게 깔려 있었죠.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숫자를 굴렸습니다. 창신 메모리의 고대역폭 메모리 단가는 한국 제품보다 30% 가까이 낮았어요. 그 차이가 넥스트웨이브 다음 분기 원가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성 지표를 맞추려면 어딘가에서 비용을 줄여야 했어요. 메모리가 그 답이었습니다. 논리는 단순했어요. 중국 메모리 기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단가는 유리하고 수급도 안정적이다. 저는 이 방향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그 확신을 갖고 움직여왔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회담 의제 목록을 보는 순간 뭔가 걸렸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 고대역 폭메모리, 인공지능 공급망. 그 단어들이 전부 회담의 핵심 의제로 올라와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8년 6개월 만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꺼낸 이름이 바로 그것들이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걸으면서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두 강대국이 세계의 이목이 쏠린 자리에서 반도체 메모리를 가장 먼저 꺼냈다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공급이 한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한쪽이 어딘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발길을 창신 메모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호텔 로비였어요. 발밑에 보도블록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돌 위를 걷는 발소리가 조용하게 들렸어요. 베이징 거리 소음이 멀찍이 흘러가는 가운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끼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젠슨 황은 왜 직접 여기 왔을까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자가 대통령 수행단에 이름을 올리고 베이징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아직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미팅 시간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호텔 로비 소파 자리였습니다. 오후 2시가 막 됐어요. 창신 메모리에서 나온 사람은 왕래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어요. 영어를 능숙하게 했고 자료 준비도 꼼꼼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단가 비교표와 공급 일정표, 수율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모리슨 대표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고대역 폭메모리 3세대 제품이 올 하반기 양산 체제에 들어갑니다. 단가는 한국 제품 대비 25에서 30% 낮게 제시할 수 있어요. 숫자는 좋았습니다.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수율 데이터 항목을 짚었습니다. 수율은 어느 수준이에요? 왕래이가 잠깐 눈을 내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눈에 띄었어요. 현재 양산 준비 단계라 공식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반기 양산 목표에 차질 없도록 준비 중이에요. 저는 그 대답을 받아 적으면서 속으로 한 번 걸렸습니다. 양산 준비 단계, 하반기 목표. 그 말은 지금 아직 양산이 안 됐다는 뜻이었어요. 단가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수율 얘기는 흐릿했습니다. 투자자 데니얼이 옆에서 슬쩍 끼어들었어요. 양산이 하반기라면 저희 칩 개발 일정이랑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내년 초 출하를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왕래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쪽 일정을 맞춰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면서도 어딘가 걸렸습니다. 가능하다는 말과 확정됐다는 말은 다르거든요. 저는 그 차이를 10년 넘게 업계에 있으면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로비를 나왔어요. 데니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율 얘기 흐릿하게 넘어갔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하반기 되면 달라질 수 있어. 일단 조건은 나쁘지 않잖아. 데니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그 침묵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숫자가 맞으면 가는 거라는 원칙을 아직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업계 단체 메신저에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지인이 보낸 짧은 메시지였어요. 제이크, 오늘 회담 의제 봤어? 고대역 폭 메모리가 첫 번째 테이블에 올라왔대. SK하이닉스 주가 장중 또 신고가 찍었어.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좁은 공간이 조용했습니다. SK하이닉스 신고가 미중 정상회담 첫 번째 의제. 그 두 개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지금 당장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일 회담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보면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혹시 넥스트웨이브 모리슨 대표님 아니세요? 돌아봤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짧게 다듬은 머리에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 패스에 한국 반도체 회사 로고가 보였어요. 맞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름은 김민준이었어요. 한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 소속이었는데 직함이 꽤 길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으면서 로고를 한 번 더 봤어요.
미중 정상회담 관련 업무로 오셨어요? 네, 공급망 의제 관련해서 왔습니다. 모리슨 대표님 회사 이번에 차세대 가속기 칩 개발 중이시죠? 업계에서 얘기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조금 긴장했습니다. 우리 개발 일정이 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다만 한국 메모리 회사 사람이 직접 말을 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요. 저는 데니얼을 봤습니다. 데니얼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김민준을 따라 복도 끝 라운지 쪽으로 걸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크게 떠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알았습니다. 고대역 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SK하이닉스가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세계 출하량의 62%를 쥐고 있다는 수치였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였어요. 알아요. 그럼 이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 2월 12일 고대역 폭 메모리 4세대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 선언한 자료였어요. 저도 그 뉴스는 봤습니다. 당시에 가볍게 넘겼던 기억이 났어요. 한국이 4세대를 양산하는 동안 중국은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자랑하는 톤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읽어주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해도 알고 있었거든요. 창신 메모리는 오늘 오후 미팅에서 3세대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수율 얘기는 흐릿하게 넘겼고요. 기술 차이가 1세대 이상입니다. 시간으로 치면 3년에서 4년이에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전에 흘려들었던 것들이 갑자기 한 줄로 연결됐어요. 미중 정상회담 첫 번째 의제, 젠슨 황의 베이징 방문, SK하이닉스 신고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의 숫자들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어요.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어요. 중국도 따라잡히면 모리슨 대표님. 김민준이 조용히 끊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멈추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오전 창신 미팅 하셨죠? 제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그가 말을 이었어요. 수율 얘기 나왔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김민준이 태블릿을 가방에 넣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함 한 장을 더 내밀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드릴 말씀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가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데니얼이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오후 하늘이 보였어요. 뿌연 기운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민준이 두고 간 명함을 두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한참 돌렸어요. 수율 얘기 나왔냐는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호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데니얼은 저녁 먹고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낮에 창신 미팅에서 받아온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단가 비교표, 공급 일정, 수율 항목. 수율 항목 칸에는 숫자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양산 준비 중, 하반기 확정 예정. 저는 그 칸을 한참 봤어요. 넥스트웨이브 차세대 가속기 칩 개발 일정은 내년 초 출하였습니다. 메모리 공급처를 이번 달 안에 확정해야 했어요. 창신 쪽과 계약을 맺으려면 하반기 양산이 실제로 이뤄져야 했고 수율이 써 먹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업계 단체 메신저를 열었어요. 낮에 확인 못한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 눈이 멈췄어요. 실리콘밸리 지인이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쪽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어요. 제이크, 창신 메모리 올해 상반기 고대역 폭 메모리 3세대 양산 목표였는데 일정 차질 생겼다는 얘기 들었어. 소재 부품 발주가 아직 제대로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메시지를 3번 읽었습니다. 오후 미팅에서 왕레이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반기 양산 목표에 차질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는 상반기 목표가 이미 밀렸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검색창에 창신 메모리 고대역 폭 메모리 수율이라고 쳐봤어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업계 전문 매체 기사들이었어요.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명확했어요.
창신 메모리가 올 상반기 고대역폭 메모리 3세대 양산을 목표로 했지만 소재 부품 협력사의 양산 수준의 발주를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업계 관계자들은 연내 양산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지 않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야경이 빌딩 사이로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딘가 저 도시 안에 창신 메모리 사무실이 있을 거였어요. 오늘 오후에 만난 왕레이가 아직 거기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가 비교표를 다시 펼쳤어요. 25에서 30% 낮은 단가. 그 숫자가 아까보다 달라 보였습니다. 양산이 안 되면 단가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었거든요. 내년 초 출하 일정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확정할 수 있는 공급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밤에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석 달 동안 이 방향으로 움직여 왔거든요. 투자자들한테도 이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얘기해 둔 상태였습니다. 지금 뒤집으면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 들어온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돌아다녔어요. 오전 회담 의제, 젠슨 황해 수행단 동행, 창신 미팅에서 흐릿하게 넘어간 수율 얘기, 김민준이 보여준 62%라는 숫자, 그리고 지금 읽은 기사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눈을 뜨니 베이징 하늘이 전날보다 조금 더 뿌옇게 보였어요. 샤워를 하고 조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데니얼이 먼저 와 있었어요. 빵을 뜯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기사 봤어? 제가 자리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데니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신 수율 얘기? 응. 데니얼이 빵을 내려놨어요. 잠깐 저를 봤습니다. 봤어. 그리고 하나 더 봤는데 핸드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기사 제목이 보였어요. 삼성전자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 또 올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식욕이 별로 없었어요. 제이크, 솔직히 물어볼게. 데니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창신으로 가면 투자 유치 조건은 좋아지는데 우리 칩이 예정대로 나올 수 있어? 내년 초 출하 맞출 수 있냐고.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단가 얘기는 할 수 있었습니다. 원가 절감 효과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 초 출하를 창신 메모리 공급으로 맞출 수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 당장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 낼 문제는 아니야. 오늘 회담 이틀째잖아. 결과 나오면 한 번 더 보고. 데니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수긍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기다려주는 얼굴이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 아침이 보였습니다. 출근 차량들이 줄을 섰어요. 저는 그걸 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받은 김민준의 명함을 찾았어요. 번호를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연락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어젯밤 자료를 보고 나서 그가 더 하려다 멈춘 말이 뭔지 궁금해졌거든요. 그런데 연락하면 방향이 바뀔 수 있었어요. 석 달간의 계산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설명해야 할 것들이 생길 수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더 보기로 했어요. 조식당 안에서 영어와 중국어 대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늘 회담 의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수출 통제 합의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들렸어요. 저는 빵을 한 조각 잘랐습니다. 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 하늘이 뿌옇게 흐렸습니다. 어딘가 저 하늘 아래에서 오늘도 미중 두 나라 협상단이 테이블에 마주 앉고 있을 거였어요. 그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이름 중 하나가 고대역폭 메모리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어요. 그리고 뒤집어 놓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김민준의 번호를 찾아 메시지를 눌렀어요. 오늘 시간 되십니까?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데니얼이 그걸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에게서 답장이 온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오후 3시 어떠세요? 회담장 인근 카페 알려드릴게요.
저는 바로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데니얼을 봤어요. 데니얼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에는 회담장 주변을 취재진과 함께 돌았어요. 이틀째 회담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의제는 전날과 비슷했어요. 무역 불균형, 이란 문제, 반도체 수출 통제. 합의보다는 탐색 분위기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걸었어요. 어젯밤 읽은 기사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신 메모리 양산 차질, 수율 문제, 연내 불투명이라는 단어들이었어요. 오후 3시, 카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검은 차량들이 오갔어요. 김민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제 말씀 더 들으러 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김민준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모리슨 대표님이 어제 만나신 분이 창신 메모리 분 맞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깨가 좁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단가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좋게 나왔을 겁니다. 그랬어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가는 실제로 낮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리슨 대표님 칩 내년 초 출하 맞추시려면 지금 공급처가 확정돼야 하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어갔어요. 창신 메모리 고대역 폭 메모리 3세대, 올해 상반기 양산 목표였는데 지금 소재 부품 발주도 아직 제대로 안 나간 상태입니다. 연내 양산 자체가 불투명해요. 어젯밤 읽은 기사 내용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직접 사람 입에서 들으니 무게가 달랐어요. 그게 확실한 정보예요. 업계에서 공유되는 내용입니다. 소재 부품 협력사 쪽 얘기예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태블릿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루빈 플랫폼 사양 자료였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루빈 기본형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량과 공급처가 적혀 있었어요. 전량 한국산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가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그 핵심 부품을 전부 한국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오늘 내일 바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엔비디아에 있을 때 루빈 플랫폼 초기 설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메모리 공급처가 이렇게 한쪽으로 굳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모리슨 대표님, 김민준이 태블릿을 덮으면서 말했어요. 넥스트웨이브가 만드는 칩이 결국 어떤 고객사한테 들어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고객사들이 어떤 메모리와 호환성을 맞추고 있는지도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데니얼이 옆에서 걸었어요.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베이징 오후 햇살이 빌딩 사이로 비스듬하게 들어왔어요. 데니얼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이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거리 한가운데였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굳혀온 방향이었어요. 그게 지금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빨간불이 초록으로 바뀌었어요. 발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실리콘밸리 지인이었어요. 공급망 쪽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낮에 메시지를 보내뒀는데 이제야 전화가 왔어요. 제이크, 베이징이지? 응, 지금 돌아가는 중이야. 창신 메모리 미팅했다고 들었는데 어땠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단가는 좋았어. 그런데 수율 얘기가 흐릿했어. 그렇지.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야.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걸으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신이 고대역 폭 메모리 3세대 올해 안에 제대로 못 뽑으면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 밀리는 거야. 그러면 제이크 칩 일정이랑 안 맞아. 그냥 안 맞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긋나는 거라고. 그걸 알면서도 창신 쪽에서 하반기 가능하다고 했거든. 그거 희망사항이야. 업계에서 지금 그렇게 보는 사람 없어.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인도 위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옆을 스쳐갔습니다. 그럼 한국 쪽으로 가면 일정은 맞아? 당연하지. SK하이닉스는 이미 4세대 양산 중이야. 삼성도 올해 2월에 4세대 출하 선언했고 공급 자체는 문제 없어. 단가가 높은 게 문제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걷기 시작했어요. 단가가 높다.
그게 제가 석 달 동안 다른 쪽을 보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제이크, 솔직히 말할게. 투자자 설득할 때 단가 낮춘다는 카드 쓰고 싶었던 거잖아. 말문이 막혔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칩 출하 못 맞추면 투자 유치고 뭐고 없어. 넥스트 웨이브 신뢰가 먼저 날아가는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호텔 입구가 보였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뭔가를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로비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숫자가 서로 부딪히고 있었어요. 창신의 낮은 단가와 한국 메모리의 확정된 공급 일정이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한국어 소리가 들렸어요. 중년 부부였습니다. 짐 가방을 끌면서 프런트 쪽으로 걸어갔어요. 여행객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베이징 한복판 호텔로 걸어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싶었어요. 오늘 이 도시에서 열린 회담에서 자기 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첫 번째 의제로 올라왔다는 것을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까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틀째가 마무리되는 날이었어요. 회담장 인근 전시 공간이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미국 수행 기업들이 부스를 차렸어요. 저는 데니얼과 함께 그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취재진과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했어요. 엔비디아 부스 앞에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루빈 플랫폼 소개 세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전시대 위에 루빈 플랫폼 실물 모형이 있었어요.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였습니다. 옆에 설명판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설명을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고대역 폭메모리 4세대 탑재, 공급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량 한국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그 핵심 부품을 전부 한국에서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물 앞에서 그 글씨를 직접 읽는 건 달랐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한국산, 4세대, 전량.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 담당 임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루빈 플랫폼의 핵심은 메모리입니다. 고대역 폭메모리 4세대가 없으면 이 플랫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파트너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곳입니다. 화면에 두 회사 로고가 떴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청중에서 웅성거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노트 위 숫자를 내려다봤어요. 엔비디아가 공개석상에서 저 두 회사를 파트너로 지목했습니다. 단순한 공급사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단어를 썼어요. 데니얼이 옆으로 왔습니다. 제이크, 저기 봐. 고개를 들었어요. 단상 앞줄에 미국 수행단 기업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화면을 보는 눈빛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오래 업계에 있으면 생기는 눈이었어요. 저 화면이 자기들한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세션이 끝났습니다. 전시장을 나왔어요. 출구 쪽 유리 너머로 베이징 거리가 보였습니다. 늦봄 햇살이 도로 위에 길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페이지가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62%, 4세대, 전량, 3년에서 4년 격차. 그 숫자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신저였어요. 투자자 중 한 명인 스티브였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였어요. 데니얼보다 더 원가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이크, 공급처 결정 언제야? 다음 주 투자 미팅 전에 확정해야 하는 거 알지?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래 봤습니다. 다음 주 투자 미팅. 그 자리에서 원가 구조를 설명해야 했어요. 단가 낮은 공급처를 선택했다고 하면 투자자들 반응이 좋을 거였습니다. 그게 석 달 동안 제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숫자들은 그 그림과 달랐습니다. 저는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데니얼이 옆에 섰어요. 제이크. 알아. 데니얼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발밑에 보도블록이 이어졌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전 방향으로는 걷기가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오후였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있었어요. 데니얼은 취재 일정이 있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방 안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빈 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창신 메모리, 단가 낮음, 수율 불확실, 연내 양산 불투명, 내년 초 출하 일정과 충돌 가능성 높음, 한국 메모리, 단가 높음, SK하이닉스 4세대 양산 중, 삼성전자 4세대 2월 출하 선언, 공급 안정,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 두 줄이었어요. 그렇게 적어놓고 보니 선택지가 사실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석 달 동안 왜 창신 쪽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투자자 때문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랬습니다. 단가 낮춘다는 카드가 투자 유치 미팅에서 유리한 패였거든요. 기술력보다 원가 구조를 먼저 보는 투자자들한테는 그 숫자가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논리에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실제로 제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전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김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시나요? 질문이 생겼어요. 답장이 빠르게 왔어요. 저녁 7시 호텔 식당 어떠세요? 저는 확인했다고 보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어요. 두 줄짜리 비교표가 화면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넥스트웨이브가 만드는 칩은 결국 어떤 고객사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넥스트웨이브 칩이 들어갈 고객사들은 어떤 메모리와 호환성을 맞추고 있는지를 생각했어요. 대형 데이터 센터들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는 곳들이었어요. 그곳들이 지금 어떤 메모리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는지는 오늘 오전 전시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저녁 7시 호텔 식당이었습니다. 김민준이 먼저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태블릿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주 앉았어요. 질문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창신 메모리 제품이 우리 칩 개발 일정에 실제로 맞을 가능성, 솔직하게 어떻게 보세요? 김민준이 대답하기 전에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했어요. 낮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포장 없이 나온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모리슨 대표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식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녁 손님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대역 폰메모리 쪽 담당자 연결해 주실 수 있어요. 공급 조건 논의해 보고 싶어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넥스트웨이브 공급처 결정의 실질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다만 석 달 동안 버텨온 방향을 처음으로 손에서 놓은 순간이라는 건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스티브한테 전화가 왔어요. 두 번째 투자자였습니다. 제이크, 공급처 결정 아직이야? 다음 주 미팅 닷새 남았어. 저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방향 바꾸려고.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무슨 방향? 한국 메모리로. 이번엔 침묵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스티브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단가 얘기 들었잖아. 창신이랑 비교하면 원가가, 창신 수율이 지금 불투명해요. 연내 양산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아직 확정된 얘기 아니잖아. 하반기 되면 달라질 수도 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무언가 느꼈습니다. 3일 전 카페에서 제가 데니얼한테 했던 말이었거든요. 하반기 되면 달라질 수 있어. 그 말을 이제 스티브가 저한테 하고 있었어요. 스티브, 우리 칩 내년 초 출하 못 맞추면 투자 유치 전에 신뢰부터 날아가요. 그래도 미팅에서 원가 구조 설명할 때 단가가 중요하다고. 투자자들이 그 숫자 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단가보다 공급 안정성이 먼저예요.
제때 못 뽑으면 단가가 아무리 좋아도 의미 없어요. 제이크, 이미 창신 쪽에 어느 정도 얘기가 간 거 알잖아. 지금 뒤집으면 관계가 복잡해져. 그 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왕래이와 미팅에서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지만 방향을 보여준 건 맞았습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었어요. 생각해봐. 다스 있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차량들이 도로 위를 채웠어요. 데니얼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왔어요. 스티브한테 전화 왔었지? 응. 뭐라고 해? 창신으로 다시 생각해보라고. 데니얼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잠깐 저를 봤어요. 제이크, 내가 결정해야 해.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위로인지 압박인지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았어요. 방 안이 조용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 노트를 봤어요. 어제 적어둔 2줄짜리 비교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신 메모리, 단가 낮음, 수율 불확실, 내년 초 출하 일정과 충돌, 한국 메모리, 단가 높음, 공급 안정,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 저는 그 2줄을 다시 읽었어요. 어제 읽었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전화를 받고 나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논리는 명확한데 결정이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투자자와의 관계였어요. 설명에 부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방향을 뒤집는 데서 오는 불편함이었어요. 그게 넥스트 웨이브를 위한 판단이 아니라 저를 위한 판단이라는 걸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알았습니다. 창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베이징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김민준 번호를 찾았어요. 오늘 공급 조건론의 일정 잡아야 했습니다. 스티브한테는 나중에 설명하면 됐어요.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옳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거였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스티브였습니다. 창신 왕래이가 오늘 오후 다시 미팅 요청했어. 최종 조건 들고 온다고.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통화 버튼 바로 위에 손가락이 올라가 있었어요. 누를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그 두 가지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래 봤습니다. 창신 왕래이가 최종 조건을 들고 온다고 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김민준 번호는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데니얼이 옆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스티브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짧게 썼어요. 오후 몇 시야? 2시. 어제랑 같은 호텔 로비.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데니얼이 물었어요. 가는 거야? 일단 들어보는 거야. 데니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저는 듣지 않으려 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호텔 로비였어요. 왕래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나이 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신 메모리 본사에서 온 임원이라고 했어요. 모리슨 대표님, 오늘은 최종 조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단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낮아져 있었어요. 한국 제품 대비 35%였습니다. 수율은요? 제가 물었어요. 임원이 왕래이를 봤습니다. 왕래이가 말했어요. 현재 내부 검증 단계입니다. 3분기 안에 양산체제 확정할 수 있습니다. 3분기.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올해 3분기면 7월에서 9월이었습니다. 제출할 일정은 내년 초였어요. 3분기에 양산체제가 확정되면 그나마 일정을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 단가는 더 낮아졌어요. 일정도 그나마 가능해 보였습니다. 스티브가 원하는 숫자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모리슨 대표님이시죠? 저 김민준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저는 잠깐 서류에서 눈을 뗐어요. 지금 미팅 중인데요. 아, 혹시 창신 미팅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오늘 아침 나온 자료 하나 보내드릴게요. 확인하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메시지 알림이 왔습니다. 링크였어요. 업계 전문 매체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링크를 눌렀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 고대역 폭 메모리 3세대 양산 목표 연내 불투명. 소재 부품 협력사 발주 아직 없어. 3분기 달성 가능성 낮다는 게 업계 중론. 오늘 아침 나온 기사였어요. 왕래이가 방금 3분기 확정이라고 한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놨어요. 임원이 저를 봤습니다. 왕래이도 봤어요. 서명 언제 하실 건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35% 낮은 단가였어요. 스티브가 원하는 숫자였습니다. 투자 미팅에서 쓸 수 있는 카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가 말하는 건 그 카드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서명 못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종 조건인데요. 알아요. 그래도 오늘은 안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왕래이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서류를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고 로비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베이징 오후 햇살이 강하게 얼굴에 닿았습니다. 눈이 잠깐 따가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스티브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명 안 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에 나온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제이크, 이러면 다음 주 미팅이 어려워져. 원가 구조 설명을 어떻게 할 건데. 3분기 양산 확정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기사에서 연내 불투명이라고 나왔어. 그 조건으로 계약하면 우리 일정이 날아가. 기사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 틀릴 수도 있어. 그런데 맞으면 넥스트 웨이브가 끝나는 거야. 침묵이었습니다. 길었어요. 생각해봐. 스티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옆을 스쳐갔어요. 베이징 오후였습니다. 다음 주 투자 미팅이 닷새 남았어요. 원가 구조를 설명할 카드가 없어졌습니다. 창신과 계약도 안 됐고 한국 메모리는 단가가 높았어요. 스티브는 불만이었고 왕래이는 서운할 거였습니다. 사방이 막힌 느낌이었어요.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방에 혼자였어요. 데니얼은 저녁 먹고 일찍 들어갔습니다. 저는 불을 끄지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하얗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리가 안 됐어요. 창신과 서명을 안 한 건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는 선택을 했는데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스티브의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주 미팅이 어려워진다는 말이었어요. 넥스트 웨이브를 창업한 건 4년 전이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나와 혼자 시작했어요. 처음 2년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저축이 바닥났고 주변에서 말렸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버텨온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급망 결정이었고 투자자 설득이었고 관계 관리였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늘 약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스티브한테 메시지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데니얼한테 쓰다가 또 지웠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할 말은 있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짚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베이징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도로 위차 불빛이 줄처럼 이어졌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창신 메모리가 있었어요. 오늘 미팅에서 만난 임원이 아직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그 사무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다른 도시에 한국 반도체 공장이 있었습니다. 밤새 돌아가고 있을 거였어요. 4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를 뽑아내면서요. 그 공장이 왜 저렇게 될 수 있었는지 저는 이 사흘 동안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처음 보여준 숫자가 떠올랐어요. 62%.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기술 차이가 1세대 이상이에요. 시간으로 치면 3년에서 4년이고요. 3년에서 4년. 그 시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돈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중국도 수십조 원씩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4세대로 먼저 나간 동안 중국은 3세대 양산도 불투명했어요.
돈이 아니면 뭔가요? 저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굴렸습니다.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김민준이었습니다. 오늘 서명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분 얘기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봤어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몇 시요? 오전 10시 어떠세요? 갈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불을 껐어요. 어두워졌습니다. 내일 누구를 만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진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3년에서 4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눈을 감았어요. 베이징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김민준이 데려간 곳은 회담장 인근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안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0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머리가 완전히 흰빛이었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또렷했어요. 한국 반도체 공정 전문가라고 김민준이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박기준이었어요. 모리슨 대표님이 궁금해하시는 게 뭔지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고대역 폭메모리 기술 격차가 왜 돈으로 안 좁혀지는지 모르겠어서요. 중국이 수십 조를 쏟아부었는데 격차가 오히려 벌어진 이유를요. 박기준 씨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요. 저는 멈췄어요. 그때 우리가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독일에서 장비 들여오면 설명서가 독일어로 와요. 일본 사람이 보여주는 거 보면서 했고, 미국 교과서는 사전 찾아가면서 혼자 읽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공장 불이 새벽 4시에도 꺼진 적이 없었어요. 집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고요? 그냥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기록할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들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혼자만 그러신 게 아니죠? 아니죠. 그때 구로 공단의 젊은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16, 17살짜리들이요.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었어요. 가족한테 돈 보내려고 왔던 거죠. 새벽에 버스 타고 출근해서 밤에 기숙사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참았어요. 그게 지금 고대역 폭메모리 기술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박기준 씨가 테이블을 한번 가볍게 쳤습니다.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기 있죠. 지금 젊은 사람들 손 안에. 그리고 거기서 또 앞으로 가는 거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0년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에 혼자 했던 시간이 40년 동안 쌓였어요. 그게 62%가 됐습니다. 고대역 폭메모리사 세대 세계 최초 양산이 됐어요.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됐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새벽 4시 공장 불빛이었습니다. 사전 찾아가며 혼자 익은 밤이었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했던 수십 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쳤던 거였어요. 석 달 동안 단가 비교표만 봤거든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깐 숨을 골랐어요. 김민준이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스티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티브, 할 말 있어. 스티브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해. 저는 복도 한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한국 메모리로 간다. 최종 결정이야.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어요. 저는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단가 설명은 투자 미팅에서 직접 설명할게. 단가보다 공급 안정성이 왜 먼저인지를요. 창신 수율 자료도 가지고 갈 거야. 업계 기사들이랑 같이. 투자자들이 납득할지 모르겠어. 납득 못하는 투자자랑은 같이 못 가. 우리 칩이 내년 초에 나와야 하는데 공급처가 흔들리면 넥스트 웨이브가 없어져. 그 리스크를 이해 못하는 투자자는 파트너가 아니야.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벽에 기댔어요. 제이크, 이번 미팅 쉽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도 가겠다는 거지. 응. 또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자료 준비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었어요. 김민준한테 돌아갔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메모리 쪽 담당자 연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가능해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화상 연결 가능합니다. 오후였어요. 호텔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열었습니다. 화상 통화였어요. 한국 메모리 공급망 담당자와 처음으로 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급 일정, 물량, 납기 조건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숫자들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단가는 창신보다 높았어요.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달랐어요. 공급 일정이 확정돼 있었고 수율 데이터가 명확했으며 내년 초 출하 일정에 맞출 수 있다는 확답이 나왔습니다. 통화가 끝났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데니얼이 방 안에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됐어? 됐어. 데니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끄덕임이 이 사흘 동안의 대화를 전부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투자 미팅 자료를 열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습니다. 원가 구조 설명 부분이 달라졌거든요. 단가 차이를 인정하고 그 대신 공급 안정성과 납기 확실성이 왜 더 중요한지를 설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창신 수율 현황 자료를 근거로 붙여야 했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명확했습니다. 근거가 있었거든요. 베이징에서 사흘 동안 직접 확인한 것들이었어요. 엔비디아 전시 부스에서 읽은 사양서, 김민준이 보여준 점유율 자료, 업계 기사들, 그리고 박기준 씨의 말이었습니다. 자료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줄이 나왔어요. 한국 메모리의 62% 점유율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40년입니다. 저는 그 줄을 쓰고 잠깐 멈췄습니다. 박기준 씨 손바닥에 박혀있던 굳은 살이 떠올랐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투자자들이 납득할지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납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자료는 적어도 거짓이 없었어요. 숫자를 앞세워 리스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넥스트 웨이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공식 마무리된 날이었어요. 결과는 동결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도 강화도 아닌 현상 유지였어요. 그 동결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합의를 못했다는 건 한국 반도체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자리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이 규제를 풀어줄 이유가 없었고 중국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만한 자체 기술이 없었어요.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저장했어요. 덮개를 닫았습니다. 닷새 뒤 투자 미팅이었어요. 베이징을 떠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방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사흘이었는데 길게 느껴졌습니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제가 다른 사람인 것 같았어요. 외형은 똑같은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로비를 나왔어요. 공항 가는 차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김민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정한 것 같아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좋은 비행 되세요. 짧은 대화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차가 공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 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탁 트인 하늘이 보였어요. 흐렸던 하늘이 조금 걷혀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한 조각이 구름 사이로 보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투자 미팅 준비 자료였어요. 어젯밤에 쓴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메모리의 62% 점유율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40년입니다. 그 줄을 다시 읽으면서 박기준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허리가 굽고 머리가 새하얗게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또렷했어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죠. 지금 젊은 사람들 손 안에.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땅이 보였어요.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땅이었어요. 넥스트 웨이브를 창업할 때 저는 기술로 승부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배운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공급망이 있어야 했고 그 공급망을 오래 버텨온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쌓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처음으로 봤어요. 단가 비교표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 엉뚱한 방향을 봤던 거였어요. 실리콘밸리에 내리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메모리 공급 계약을 마무리하고 투자 미팅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스티브와 데니얼에게 이번 결정의 근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야 했어요.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투자자 중 일부는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사흘 동안 직접 확인한 것들이었어요.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습니다. 박기준 씨의 손바닥을 잡았어요. 그 굳은 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게 제 근거였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렀어요. 착륙 준비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한 번 더 봤어요. 구름이 걷히면서 아래로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들이 작게 보였어요. 거기 어딘가에 넥스트 웨이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만들어온 회사였어요. 그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이번 사흘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숫자 뒤를 볼 것. 단가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공급망의 뿌리를 볼 것. 그리고 40년을 버텨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제 기술을 올릴 것이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투자 미팅 자료가 있었고 베이징에서 적은 메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기준 씨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직접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공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에도 불이 켜져 있다는 그 공장을요. 그냥 해야 하니까 했다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요. 그때 가서 박기준 씨한테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들은 그 말 한마디가 제 회사의 방향을 바꿨다고요.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통로를 걸어 나가면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스티브, 데니얼, 업계 지인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읽으면서 걸었어요. 닷새 뒤 투자 미팅이었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었고 명확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과는 그 다음의 일이었어요.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공항 로비였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어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실리콘밸리였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어요. 저는 가방끈을 고쳐쥐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베이징에 들어올 때보다 가벼웠어요. 뭔가를 버리고 나온 게 아니라 뭔가를 얻어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쌓아온 40년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베이징은 충분한 여행이었습니다. 2026년 5월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예포 21발이 울렸습니다. 8년 6개월 만에 마주 앉은 미국과 중국, 세계가 그 두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회담의 첫 번째 의제에 올라온 이름은 강대국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고대역 폭 메모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를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제이크 모리스는 단가 비교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봤어요. 그게 석 달 동안 그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방향을 바꾼 건 더 좋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박기준 씨의 손바닥에 박혀있던 굳은 살이었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했다는 말 한마디였어요. SK하이닉스의 62% 점유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1980년대 초 구로공단에서 독일어 설명서를 사전 찾아가며 읽던 밤이 있었어요. 새벽 4시에도 꺼지지 않던 공장 불빛이 있었습니다. 16, 17살 나이에 지방에서 올라와 새벽 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40년을 건너뛰어 오늘 미중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했던 수십 년이에요. 이 영상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6년 5월 실제 발생한 미중 정상회담을 배경으로 제작된 뉴스픽션입니다. 주인공 제이크 모리슨과 넥스트웨이브는 허구의 인물과 기업이며 김민준, 왕래희, 박기준 등 등장인물 역시 모두 창작된 인물입니다. 단,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배경, SK하이닉스 고대역 폭 메모리 점유율 62%, 삼성전자 고대역 폭 메모리 4세대 세계 최초 양산,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
한국산 메모리 탑재 등 핵심 산업 사실은 실제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